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윤입니다. 오늘은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가장 블록체인 코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디파이에 대해서 잘 알려면 사실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좀 이 코어 관련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디파이에 대한 내용들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로 투자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들을 다뤄왔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블록체인 코어와 관련된 컨텐츠들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뤄보려고 해요. 먼저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저에 대한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것들을 해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측만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학회인 디사이퍼를 창립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강연과 해커톤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가장 컸던 게 2018년에 H닥 해커톤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라인 정보과학회 블록체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이제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드콘 코리아 해커톤에서 은상을 했고 토카막 네트워크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2019년 한빛미디어에서 주최한 데브그라운드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더리움 행사인 이드콘 2020에서 발표를 했었고, 또 이드콘 코리아라는 행사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는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 유로시스라고 하는 좋은 학회에 논문을 내가지고 워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채굴장을 만들어서 채굴도 해봤었고요. 물론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서 문을 닫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 같은 것들도 했었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떠올리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로 떠올리시는 장면이 이걸 겁니다. 가즈아죠. 가즈아는 이제 그런 장면들, 짤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가즈를 많이 외치죠. 이런 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블록체인일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캡처한 시기가 2020년 초거든요. 작년이에요. 작년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6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0배가 돼버렸죠. 그 정도로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그 변동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에 이끌려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블록체인을 좀 공부를 해봤다, 내가 좀 더 알아보니까 블록체인이 이런 거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떠올리는 건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혹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플랫폼이야,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블록체인은 단순히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불과해, 아니면 내가 어디서 보니까 블록체인은 프로토콜이라더라, 그래서 프로토콜이 있고 그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여러 클라이언트가 존재해가지고 이 프로토콜을 따르는 공동체 같은 느낌이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금융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파생 금융 상품이야, 아니면 다른 분들 좀 코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월드 컴퓨터인데 이더리움은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라고 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이고요. 아까 가즈아도 맞는 말이에요. 왜 사람마다 블록체인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냐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발전이 많이 되지 않았고 개념 정립도 다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신생 분야이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듯이 각자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맞는 말인데 한 측면만 봐서는 또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부터 블록체인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오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블록체인은 개방형 금융 시스템이다. 이게 제가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혹은 연구를 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물론 이건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본질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즈아도 블록체인의 본질입니다. 금융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원 신입생인 시절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대학원 신입생일 때 어떤 일을 맡았냐면은, 보통 대학원에 들어오면 신입생들은 잠부를 하나씩 맡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맡게 된 일이 지각비 관리였어요. 그래서 2주마다 제가 엑셀 파일을 뽑아요. 프린트를 해서 연구실 벽에다 붙여놓으면은 선배들이 와가지고 본인이 몇 시에 왔는지를 씁니다. 양심껏 쓰는 거죠. 그렇게 쓰면 제가 2주가 지나서 그 출결 관리제장을 떼와가지고 정산을 해요. 누가 언제 왔고, 그리고 지각비가 얼마고, 이거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전체 메일로 뿌립니다. 그러면서 제 통장, 제 계좌번호를 같이 뿌리는 거죠. 그러면 연구실 멤버들이 그 메일을 보고 지각비를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하죠. 그러면 제가 그 송금된 금액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각비를 정산해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일단 연구가 아니죠. 되게 잡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돈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게 틀리거나 하면은 이제 제 돈에서 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2주마다 뽑아가지고 붙여놓고 이걸 또 계산하고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그 당시에 제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웹서버도 만들 줄 알아가지고 이걸 자동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쓰다가 남은 갤럭시 기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있는 RFID 있잖아요. RFID를 찍으면 그 시간을 서버로 전송해서 서버에서 그 사람이 몇 시에 왔는지를 체크를 해서 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2주가 지나면 그 지급비를 정산을 해가지고 선배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이런 화면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 지각비를 걷고 있지 않아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프론트엔드 화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연구실 멤버들이 저 금액을 보고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걸 도식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에서 RFID를 찍으면 그 서버로 전송이 되고 서버에서는 그 RFID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각비를 계산을 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다가 확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뒤에 지각비를 계산해서 전체 메일로 전송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관리자에게 지각비를 송금해주죠. 저는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면 모든 게 자동화될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일을 안 해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굴러가서 지각비가 계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어떤 부분이 자동화되지 못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빠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결국 지각비를 계산을 해줘도 그 지각비를 정산하는 주체는 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각비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직접 서버로 들어가가지고 누구 지각비 받았음 그래가지고 지각비를 까주고 하는 행위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저는 나머지는 다 자동화 시켰지만 제가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부분은 자동화시키지 못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많이들 고통을 받으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서 결제를 하거나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결제 모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뭐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됐을 때 뭘 구매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죠. 왜냐면 이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개방적이지가 않거든요. 폐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블록체인을 쓴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블록체인은 개방형 금융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개방형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면 제가 완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히 자동화될 수가 있어요. 사용자는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지각비를 걷는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비트코인을 지불하면요, 서버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하다가 비트코인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정산시키면 되죠. 그렇게 되면 관리자가 필요 없어져요.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P2P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인 토렌트를 써보신 분이 계신가요? 토렌트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뭐 비트토렌트, 유토렌트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렌트라고 하는 건요, 파일 공유 서비스예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P2P로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원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마그넷 주소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마그넷 주소를 토렌트 클라이언트에 입력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러 컴퓨터에서 파일 조각들을 받아와요.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죠. 그러면 보통 이 클라이언트를 끕니다. 혹은 공유를 중지시켜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토렌트를 계속 켜두면 하드 수명이 닳는다 라고 하는 도시괴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본인들의 하드 수명을 지키기 위해서 토렌트에서 자료를 받기만 하고 꺼버리죠.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토렌트에서 파일이 공유될 수가 없겠죠. 다들 얌체처럼 받기만 하고 꺼버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토렌트에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파일 공유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록을 해둡니다. 토렌트 중앙 서버에 기록을 해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나중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더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파일을 받기만 하고 그냥 꺼버리는 얌체 같은 사람들은 그걸 또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유를 많이 안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페널티를 주는 거죠. 다운로드 속도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다운로드 속도가 많이 느려져요. 아마
아마도 한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토렌트는 원래 느리니까 라고 생각하셔서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토렌트에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일을 공유를 할 인센티브가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가 토렌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파일들은 굉장히 이 시스템에서 필요한 파일들일 텐데, 이 사람이 나중에 파일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 이걸 공유할 이유도 없는 거죠. 반대로 이 시스템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돈을 내고서라도 파일을 빨리 받고 싶은데, 내가 이전에 파일 업로드를 열심히 한 기록이 없으면 지금 빠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토렌트 시스템에다가 코인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도 이 시스템에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파일이 많은데 파일을 다운로드할 이유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가 그 파일들을 업로드 시켜주면 그거에 상응하는 코인을 줄게, 혹은 파일을 다운받는 사람들이 코인을 줄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파일을 받을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파일을 올려서 그 올린 것에 대한 가치를 코인을 받을 수 있죠. 반대로 내가 이 시스템에 처음 들어와서 업로드한 기록이 없지만 나는 돈은 있어요. 그러면 네가 코인을 쓰면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코인을 사서 쓰겠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파일을 업로드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즉 코인이라고 하는 건 이 토렌트 시스템에서 누군가가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 가치가 저장된 수단을 유통을 시킨다면은 이 시스템은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금융이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누구나 자산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그 코인에 저장하기도 매우 쉬워요. 이게 블록체인의 본질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까지 블록체인은 뭔가 정립화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세 가지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금융의 간소화입니다. 블록체인은 결제 프로세스를 단순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금융의 개방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비허가성 시스템이거든요. 누구나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고요. 원하지 않으면 떠날 수가 있어요. 그게 매우 자유롭다는 게 블록체인의 큰 특징이고요. 그러한 장점이 있죠. 세 번째로 금융의 대중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토렌트 예시에서 누구나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코인을 발행해서 그 코인에 원하는 가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금융의 개방화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누구나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금융 시스템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돈을 다루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럼 기존 시스템이 폐쇄적이고 복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디지털 데이터는 위조와 변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파일 복사를 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되죠. 매우 쉽게 데이터를 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전송을 할 때 이메일을 보내든 카카오톡으로 보내든 매우 쉽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들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디지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은 돈이 가지지 말아야 될 특징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돈은 위조돼서도 안 되고요, 변조돼서도 안 되죠. 즉 돈을 디지털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장점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데이터화시키고 싶은 건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돈을 데이터화시켜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기관이 이 금융기관을 감시를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제대로 핸들링하고 있나, 그래서 복제하지 않았는지, 변조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증기관이 돈을 데이터화시켜서 혼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폐쇄적이죠. 그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이 디지털화된 돈을 다루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돈이 내 돈이다 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즉 신원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에다가 전자서명 같은 것들을 보내는 겁니다. 서명을 보내서 지금 내가 돈은 송금하라는 데이터를 보내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그게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기관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요.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사람이 요청한 어떤 금융 서비스, 대표적으로 송금이겠죠. 그 송금 서비스들을 대신 수행해 주는 거죠. 그 데이터화된 돈이 이제 이 안에서 다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원 인증이 필요한 거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럽죠. 이거 뭐 맨날 이상한 프로그램 깔라 그러고 인증서 만료됐다고 갱신하라 그러고 너무 귀찮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컴퓨터에서는 인증서가 없으면 또 못하고 해가지고 옮겨야 되고 맥에서는 또 안 되고 그런 불편함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건 송금이었고요.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제 프로세스는 송금보다 더 복잡합니다. 결제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중에는 저 금융기관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금융기관들이 있죠.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농협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죠. 또 카드사도 매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막 엄청 많죠. 그 많은 것들을 통합해줄 서비스가 또 필요해요. 그게 오프라인에서는 벤사고요. 온라인에서는 피지사입니다. 피지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약자로서 이런 화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이런 화면에서 결제 뭘로 할래? 무슨 카드로 할래? 아니 무슨 페이로 할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주는 서비스가 피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려면 우선 저 피지사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피지사를 거쳐서 만약에 카드 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벤사를 또 거치고요. 벤사가 카드사에게 개별로 물어보고 카드사가 뭐 승인을 해주면 결제가 일어나고 가맹점은 승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소비자에게 상품을 보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결제가 되는 거죠. 사용자로부터 입금을 받고 가맹점에게도 뭐 한 달에 한 번, 빠르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산을 시켜주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도 일단 복잡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수료도 비싸겠죠. 요즘에는 이런 간편결제 서비스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들이 나와가지고 좀 편리해지긴 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로 복잡한 과정을 안 거치더라도 송금을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생겼는데 사실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소비자와 피지자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저걸 편하게 해주지만 수수료는 오히려 더 먹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용자들은 편리함을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시고요. 어떤 핀테크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이 서비스를 좀 더 간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한 업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삼성페이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삼성페이는 휴대폰에서 카드를 등록해서 이렇게 찍어서 쓰는 건데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그냥 오프라인 카드를 결제하는 것보다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는 게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삼성페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 결제 시스템에다가 블록체인을 도입을 한다 라고 한다면 저 모든 과정이 생략될 수 있어요. 즉 블록체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용자는 블록체인에 트랜잭션을 전송하면 되고요. 가맹점은 T시간 후에 그러니까 몇 분 후에 그 트랜잭션이 블록에 담겼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면 이제 물건을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결제 프로세스가 매우 단순화되고요. 결제 대금도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디파이 서비스들이 올라오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인터넷 머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듯이 비트코인 혹은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은 인터넷상에서 송금이나 결제를 매우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를 인증하는 프로그램 없이도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만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도 메타마스크를 써보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그냥 브라우저에 설치한 메타마스크로 결제가 되네 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다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하게 될 거예요. 웹에 보면요 여러 가지 에러 코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에러 같은 경우는 404 not found 에러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402 에러라는 게 있습니다. 402는 Payment Required 에러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응답 코드는 나중에 사용될 것에 대비해 예약되었습니다. 첫 목표로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죠. 이 Payment Required 에러가 바로 인터넷 결제를 위해서 예약된 에러 코드입니다. 현재는 저 결제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피지사도 여러 개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앞으로 만약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된다면 402 에러가 쓰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 웹을 처음 설계하던 설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돈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를 존재하고 그 데이터를 존재하는 돈을 자유롭게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정말로 개괄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조금 더 깊은 내용들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블록을 만들고 체인을 형성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산들을 디지털화할 수 있구나. 그리고 디파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도록 강의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Yo, it's for you.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부리